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중 두 번째 거부권 과연 묘수일까요, 악수일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인사를 나누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의 신당동 자택을 예방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충청 TK 연합론이 솔솔 나오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일정이었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의 신당동 자택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방에 앞서서 JP가 이제 구순을 축하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충청 대망론을 이끌고 있는 김종필 전 총리, 이전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제 군계 일학 같은 큰 인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JP 신당동 자택을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김만흠 원장님. 네. 관심을 모았던 일정이었었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오늘 예방을 했네요. 네, 초기에는 충청권 대망론 연결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첫날 제주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첫날 조금 발언이 너무 나갔다 싶으니까 약간 다음 날은 뒤로 빼서 치고 빠지기식으로 갈 거 아닌가 했었는데 네. 그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방문한 것 보면 확실하게 조금 이번에 방향을 계속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김정아 앵커가 TK와의 충청과의 이제 연합 연대를 얘기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이야기는 현재의 새누리당의 후보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주요 기반이 이른바 TK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쪽 간다는 것인데, 만약에 김종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하면은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속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우리 한국 현실 정치로 돌아왔을 때 지금 추상적으로 있을 때의 기대에 비해서 과연 현장에 왔을 때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갈지, 실망하면서 점수가 깎이게 될지 본인의 이런 역량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검증을 받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네. 자, 이 JP 자택을 방문한 일정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모든 어떤 네. 정치인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JP는 누가 뭐래도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그 JP 자택을 방문했다는 것은 좀 더 이게 대선 출마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선 행보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이게 건가요? 순수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네.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것이 꼭 반기문 한 사람이만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충청권에 새로운 기회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반기문 총장이 부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야권의 잠재적인 후보도 있고 심지어는 여권의 본인도 후보군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꼭 충청권 대망론을 반기문 한 사람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첫날 이제 한 발언 말입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이제 사실상 이건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말 그대로 치고 빠지기죠. 네. 오히려 과연 왜 이 시점에 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던질 정도로 세게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현직 유엔 사무총장 또 현직 외교관 차원에서 이 정도 발언이면 가장 강도가 높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고 일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세게 얘기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공식적인 출마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의 여러 가지 역정과 그동안의 본인의 차기 대권 도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만한 요소에 대해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컨대 나이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네. 본인의 국가적인 리더로서의 과연 테스트도 안 받았는데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라든가 네. 또 남북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북한을 방문하니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성과도 없지 않느냐 했더니 본인만 유일하게 창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또 그렇다면 그동안의 주요 활동 무대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이었었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과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일부 국제 언론들 외신들에서는 중요한 또 평가도 그렇게 별로 안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성과가 있다고 할 정도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지금 차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가장 강하게 선언했었는데요. 미리 준비한 거죠. 예, 일단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이게 득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본인한테는 득이 됐나?
이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네. 예. 그 첫날 그 관훈클럽 간담회가 원래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짜여졌는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강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사실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게 그동안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NCND 네. 왜냐하면 이게 긍정도 긍정도 하지 부정도 하지 않고 않는 부정도 이런 하지 정책인데요. 않았죠. 네. 유엔 사무총장은 이게 국내 정치 개입이 금지되니까 긍정할 수는 없죠. 예. 그건 이게 안 되고 저는 부정하지 않았다. ND 쪽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결국 이게 이번에 좀 더 이제 강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제가 보기에 반기문 총장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거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입니다.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이 만약에 북한의 급변이나 또 이게 트럼프 당선처럼 뭐 안보, 외교 이런 게 시대 정신이 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고 뭐 경제나 일자리 이런 거라면 좀 힘들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당선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분열되거나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친박 후보만 된다면 어렵죠. 그게 아니고 이게 새누리당이 좀 통합으로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반 총장 내일 또 안동을 찾는데요. 네. 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지금 하회마을하고 류송룡 선생 고택을 방문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회마을 자체만 두고 보자면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네. 문화적인 접근 차원에서 관련 행사를 한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유성룡 선생 언론들에서 고택을- 이제 유성룡의 예. 리더십 과거에 당시 네. 조선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던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과연 거기에 굳이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이제 하회 마을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방문하는데 그 지역의 유력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것은 맞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행보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력하게 떠올랐던 핵심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이 국민적인 지지에 있어서는 야당을 압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지지 기반도 그렇고 크고 하지다. 그런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 여기에다가 반기문 총장만 얹혀놓으면은 금상첨화다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거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 중에서도 반기문 총장을 적극적으로 계속 꺼냈던 친박이 현재로서는 국민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단 말이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기문 총장의 부상이 새누리당과 친박을 뭔가 국민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조금 뭐 플러스 요인이 지금 되겠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반기문이죠. 예. 이게 단기적으로 모르핀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은 뭔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뭔가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이 될지 이런 과제에 있어가지고 반기문 총장도 사실 옛날하고 조건이 다르다. 이제 본인도 나는 친박만의 대표가 아니다, 대표다 이런 이미지를 안 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같이 본인한테 뭔가 유리하진 않을 예, 테니까요. 그래서 뭔가 예. 같이 안아서 지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최근 보니까 김희옥 지금 공직자 윤리 전 윤리위원장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걸 보면은 친박 추천 예, 뭐 영입 그렇게는 뭐 인물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뭔가 하려는 쪽보다는 현상 유지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상태로도 반기문 총장만 띄어가지고 과연 새누리당이 일어설 수 있을지 조금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야당은 좀 견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반총장보다 먼저 안동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그 문재인 대표가 안동 예. 얼마 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소록도 방문할 때도 예. 이게 이틀 전에 먼저 방문했죠. 이번에도 이게 문재인 대표가 그 안동의 그 이왕 발씩 항상 도산 먼저, 서원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더라고요. 석주 이상용 그 고택을 방문했거든요. 예.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이게 그 약간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닌가 견제 심리 네. 이렇게 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네. 우연을 가장한 전략이다. 네, 전략이다. 네.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선수 쳐서 김 빼기 했나 이렇게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뭐 해석을 될지 만약 이후에 다른 행보까지도 연속선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 그런 방식의 지금 정치 행보하고 해석되겠는데 네.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우연일 네.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야당은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 총장도 야당의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 또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 갈 때가 열린우리당 때였었다. 노무현 정부 정부 때였다. 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 소속이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논리를 폈었죠. 예. 최근에 안민석 의원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회를 갈 게 아니라 봉하마을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 할 정도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야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 있죠. 오히려 가끔은 비판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상황이 왜 바뀌었느냐.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단일 정당으로 있을 때는 뭔가 당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유력한 대권 후보가 필요했고 그 유력한 대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문 총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후에는 당이 쪼개져 가지고 국민의당도 생겼고 안철수 대표도 다시 상승세에 있고 또 장 외에 원 외에 손학규 전 대표도 나오고 네. 있고 이런 상황이고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대권 후보들이 있고요. 확실한 후보들이 예, 많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당에서 얘기하다시피 당의 기존의 후보보다도 반기문 대표가 크게 뛰어난 장점이 있느냐 정말 그런 의문을 던질 만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 상황은 유력 이제 여권 후보로 분류가 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퇴임을 하고 실제 경선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여론조사를 항상 부동의 1위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정말 대선 국면에 뛰어든다면 지금 이런 반기문 대망론이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특성은 장거리 게임보다는 짧은 시기에 단거리 게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건데 네네. 일찍 던져놓다 보면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와서 깎일 소지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이렇게 영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선 방식보다는 추대하는 방식이 흔히 영입 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때 김항식 전 총리를 영입한다고 해서 본인은 단독으로 영입되는 것처럼 했다가 정몽준 후보와의 경선을 치렀었죠. 불가피하게 치렀었는데 그랬다 경선에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반기문 총장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경선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지지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현 국면으로 간다면은 한때 선두를 달렸던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지만은 여의치 않으면은 다시 나와서 같이 경선을 하게 될 거고요. 현재는 반기문 총장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야권의 안철수 대표의 표를 중첩되는 표를 좀 끌어가는 그런 예. 국면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요. 현재는 안철수 야권의 대표가 이제 손해를 보는 느낌이지만은요. 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예, 그런데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현재 끌어왔다가 나중에 본인이 빠져버린다면은 네. 역으로 그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도표를 반기문 총장의 표가 다시 안철수 네, 대표로 그쪽으로 돌아갈 수 가겠죠. 있고 예. 지금은 안철수한테 타격을 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은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정치권 일이니까요. 네. 자, 이제 상시청문회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어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아프리카 순방 중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상시청문회법이 도대체 뭐길래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죠. 상시청문회법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을 두고 얘기하는 네. 거죠. 취지는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한 두세 개 항목이 개정이 된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상임위 활동이 되게 국회가 임시회든 정기회든 열릴 때 되게 동반 열리게 돼서요.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흔히 얘기하는 3월이다 5월 이럴 때는 그동안에 법률에 국회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2회 정도 2회 이상은 기본으로 상임위를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번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주 월요일 날은 상임위를 가동시켜서 일주일간 열어야 된다라는 정도를 규정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초점보다는 최근의 논란은 상임위 활동 중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청문회도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네네. 법안이라든가 또 상임위에 해당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 중요 열수 안건에 있게 돼 대해서 있죠. 예.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국정감사 내용이라든가 국정조사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거기다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그 좀더 소관 쉽게 현안, 할 수 있게. 네. 소관 현안에 대한 해석을 이미 소관 현안이라고 해봐야 기존 중요 안건에가 다 소관 현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할 소지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정부 쪽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쪽은 소관 현안은 완전히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심지어는 이혼 논란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거부권 행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선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이 거부권한 게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아마 이게 헌정 이후에 제가 알기로 한 66번인가 있었고요. 네.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째인데 두 번의 공통점이 옛날에 거부권도 국회법 개정안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행정 입법이 법률에 반할 때 수정 요구를 했을 때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통점 두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도 국회하고 정부의 권력 분립의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옛날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했듯이 이번에도 이게 유승민계 조혜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지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이 이제 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일이었습니다만은
이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이게 좀 그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렇게 아프리카 순방 중에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회 19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내일까지 하루는 남아 있죠. 네,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만. 예, 있습니다만은 국회는 지난번 19일 날 본회의를 해로 마감을 시켜버렸기 예. 때문에 사실상 19대 국회는 끝난 시점이죠. 19대 국회가 끝난 시점에 어제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더구나 국내에 없고 아프리카 순방 중에 이렇게 전자결제를 통해서 급속하게 네. 결정한 것은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만약에 제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한번 재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19대 때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20대 논의가 가능하다 네. 이런 전제 속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정부 쪽이라든가 여당 쪽은 19대 때 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일주일 전략적으로 한 건데요. 만약 이런 전략적이라면은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번 그렇게 시간에 여유를 두고 국회로 이송시킬 게 아니라 정부 쪽으로 이송을 네. 할 게 아니라 어제라든가 오늘 이송을 시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뭐, 대통령도 네. 불가피하게 20대를 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교적 신사적으로 여유를 두고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시점을 택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할 때 새벽에 한강을 건너면서 기습적으로 했던 것과 그런 같은 얘기했죠. 모습이다라고 예. 비교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의 요구를 하더라도 네. 국회의 뭔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하는 입장과 네. 전략적으로 한번 두고 보자라는 방식과 이것은 이런 방식은 오히려 이후에 협치를 끌어가는 데는 서로 이제 감정을 좀 조장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저는 한마디로 이번 예. 그 개정안은요, 국회에서 이게 꼼수 의결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 이게 꼼수 거부권을 행사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청문회 이 개정안은 19대 살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9일 남기고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네. 과연 이게 중요한 법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거부권도 재의결을 못할 정도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법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이거 헌법 51조 해석상 예. 우리나라는 이게 그 원칙은 이제 그 회기 계속의 원칙인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이게 그 불계속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20대에서 새로 재의결하기 어렵지 않는가. 물론 이게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학설도 나눠져 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지난번 임을위원 행진국 때도 그랬고 이번 그 상시청문회법 거부권도 그렇고요. 자, 앞으로 이 대치 전국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제 20대 국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치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협치는 여야 간의 협치도 있겠고 사실상은 대통령과 야당 뭐 협치 아니겠습니까? 네. 협치는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서로가 뭔가 타협하고 협의하고 절충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협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누가 손해보는 거겠습니까? 국민들이 손해보는 네. 거겠죠. 협치가 안 됐을 때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국정을 주도해가는 집권 세력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협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께서 부담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 전의 협치라고 얘기한다면은요, 내각이든지 뭐든지 자리까지 같이 서로 나눠 가지면서 하는 자리인데 현재 협치 국면은 야당이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협치가 예. 붕괴되면 그런 점에서는 야당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과 집권 세력한테 손해가 되는 국면이고요. 그러면 과거처럼 협치가 안 됐을 때 야당은 모든 것을 가로막고 방해할 것이냐? 그런 야당은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하면서 보니까 최근 태도는 오히려 야당이 주도적으로 민생과 경제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만약 협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야가 공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인데 왜 이런 국면으로 갈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자, 20대 국회 이제 내일 개원인데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